14장을 읽어나갑니다. 감염의 전장에서 파스테르 연구소 연구진의 첫 논문은 발표되자마자 독일어로 번역되어 바이엘 내에서 회람되었다. 독일의 한 화학자에 따르면 논문은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었다. 이 논문이 어떤 흥분을 일으켰는지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염료가 아니라 겟사슬이 프론토질의 활성 성분이라는 사실은 일련의 반응을 촉발했는데 첫 번째 반응은 부정이었다. 그들은 프랑스 결과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도마크가 클라그바르와 미치에게 받은 순수한 술파닐 아미드로 시험해 효과를 거두자 단순히 효과를 거둔 게 아니라 단위 무게당 프론토질의 2배나 효과가 있었다. 바이엘 연구진은 당혹스러웠다. 특히 미치와 클라르는 어안이 벙벙이었다. 어떻게 염료가 아닌데 효과가 있지? 에를리히의 가르침이 전부 무기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자책이었다. 프랑스인이 몇 주 만에 찾아낸 중대 발견을 어떻게 3년간 연구하고도 놓칠 수 있었을까? 이는 삿대질로 이어졌다. 적어도 한 명의 바이엘 내부 인사는 미치와 클라르가 도마크와 대립했다라고 언급했다. 양편은 프랑스의 당혹스러운 발견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려 들었다. 마지막으로 독일인들은 수용의 길을 찾아냈다. 뭔가 잘못했고 자기네 연구진이 중대한 과학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으니 결과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 탓이었을까? 모두의 탓이자 누구의 탓도 아니었다. 화학자들은 도마크에게 황화합류 화학물질을 수백 가지 공급했는데 거의 모두가 효과가 있었다. 프론토질을 발견한 지 석 달 이내에 그들이 도마크에게 보낸 K1-820과 K1-821은 황이 아조 염료에 달라붙은 분자가 아니었다. 한편 도마크는 자신의 시험이 무결하다고 믿었다. 황겟사슬이 있는 아조 염료를 시험할 때마다 연쇄구균이 죽었으나 황겟사슬이 없으면 효과가 전무하거나 부쩍 줄었다. 어떤 결과도 하도 뒤죽박죽이어서 어떤 시험에서는 황이 없는 아조 염료가 연쇄구균 아닌 세균에 있다고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고 어떤 시험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황합류 아조 염료가 뚜렷한 이유 없이 아무 효과도 내지 못했다. 이를 폐기하고 황 대신에 아조 염료에 집중했는지도 모르겠다. 고의 끝 임원진의 논의에 대한 모든 기록을 비롯해 바이엘의 문서 중에 상당수는 공식적으로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했다. 돌이켜보면 독일의 실험 데이터는 분명히 프랑스의 결과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독일인들도 적어도 어느 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바이엘 화학자들은 직관을 따랐으며 프랑스인들과 마찬가지로 프론토질을 발견하고 몇 달 안에 K1-820과 K1-821 같은 분자 황이 함유되었지만 아조 염료는 하나도 없는 화합물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분자를 도마크에게 주었고 도마크는 시험했으며 비염료 분자 중 적어도 하나에서 확정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나 그 결과는 무시되거나 폐기되거나 회사 내에 묻혔다. 프랑스인들이 발견한 것은 바이엘 연구진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중도에 포기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프론토질이라 불리게 된 분자를 처음으로 만든 지 몇 주 지나지 않은 1932년 11월에도 클라르는 이미 내부 보고서에서 황겟사슬을 활성기로 언급했으며 미치가 황의 대량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론토질 특허를 출원하기 몇 주 전에 클라르는 술파닐 아미드 기가 비아조 분자에 달라붙은 화합물을 적어도 2가지 제조했다면서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토마크의 실험 노트에는 이런 성분을 시험한 기록이 전혀 없다. 비아조 황화물 K182를 시험한 지 1년여가 지난,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결과를 얻기 1년여 전인 1934년 가을, 클라라와 미치는 토마크에게 또 다른 비아조 화학물질 K1 1123을 보냈다. 이것은 나중에 프랑스인들이 시험한 순수한 황과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분자였다. K1 1123은 질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황의 벤전 고리에 연결되어 있어서 황과는 원자 3개만 달랐다. 이것은 황 결사슬을 단독으로 시험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토마크는 1934년 9월 초에 K1 1123에 대해 자신의 표준 시험 절차를 진행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음을 발견했다. 훗날 프랑스인들이 알아낸 바로는 효과를 얻으려면 설파닐 아미드 분자를 꼭 맞게 구성해야 했다. 원자 3개가 엉뚱한 위치에 놓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효과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다. 어쨌거나 독일인들은 다시 염료에 집중했다. 왜 원자 3개였을까? 토마크는 프랑스인들의 결과를 보고서 오직 황에만 효과가 있음을 알아차린 뒤에 왜 자신의 화학자들이 아슬아슬하게 틀린 분자를 가져다 주었는지 아쉬워했을지도 모르겠다. 화학자들은 토마크가 동물 실험을 부실하게 진행한 탓에 황합류 염료의 부정적인 결과가 연구 궤도에 이틀을 가져왔다고 비난했을 수도 있다. 진상은 알 도리가 없지만 하나만은 분명하다. 바이에르 독일인 연구진은 아주 염려에 푹 빠져 있었다. 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아주 염료가 궤력과 쥐나병 같은 다양한 질병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은 클라르와 토마크 둘 다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아주 염료는 그들의 프론토지를 이끌었으며 모든 징후가 황을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그 뒤로도 여전히 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1935년 겨울에 화학자 클라라와 미치가 병리학자 토마크와 구체적으로 어떤 언쟁을 벌였든 이는 헤를라인에 의해 재빨리 일단락되었다. 헤를라인은 침착함을 유지했으며 세 사람을 떼어 중립콘으로 보낸 뒤에 추가 시험을 하라고 지시했다. 헤를라인은 책임 소지를 따지려 들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팀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중요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 사태를 바이엘 임원들에게 설명해야 했다. 바이엘은 프론토지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확장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단순하고 평범해서 특허를 낼 수 없는 화학물질이 수년간 개발한 항균 염료만큼 효과적이라면 자신들의 노고가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었다. 최고위층의 논의 끝에 프론토질 보급을 계속 진행하되 프랑스의 결과를 토대로 토마크의 실험실에서 시험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내려졌다. 수익을 올려서 발을 뺄 여지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다. 여러 요인으로 보건대 바이엘은 프랑스인들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을 거둘 여력이 있었다. 독일인들은 입증되고 시험된 약재를 가지고 맨 처음 뛰어들었다. 바이엘이라는 이름을 은 품질을 의미했으며 이런 연상관계는 프론토질에 유리하게 작용할 터였다. 의사들은 이미 이 약재를 쓰고 있었으며 결과를 발표할 때 프론토질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귀중한 공짜 홍보인 셈이었다. 수요가 늘고 있었으며 바이엘은 여기에 부응할 제품과 전 세계 판매망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야 바이엘은 프론토질을 계속 공급하는 동시에 프랑스에서 발견한 순수한 황을 제조하고 포장해 프론토질 알붐, 프론틸린, 프론탈빈이라는 상표명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이름들은 바이엘의 애초 발견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동안 이 전략은 근사하게 통했으며 판매는 탄탄했다.
불은 터질 약제군은 1년 넘도록 바이엘의 대표 의약품 아스피린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다. 바이엘은 프랑스인들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파스텔의 연구진은 자신들의 연구에 대한 반응을 들으려고 기다렸으나 허소했다. 1년 뒤에 토마크는 독일과학의학계 대회에서 브론트질의 원재료인 설파닐 아미드를 경구 투여해도 치료 효과가 비슷하다고 발표했다. 그는 경구 아력을 바이엘에서 브론트질 알붐의 형태로 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파스텔의 연구소의 발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헤를라인은 공식적으로 차분하고 침착했으나 개인적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브루노가 브론트젤 샘플을 처음 요청했을 때 헤를라인은 파리에 가서 브루노와 프랑스 제약회사 론플랑크 대표자를 만나 독일의 신약을 어떻게 판촉할지를 논의했다. 헤를라인은 말리아 약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보려고 시도했으며 적어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프랑스인들의 브론트젤과 비슷한 것을 독자적으로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곧이어 브루노의 실험실에서 순수한 황의 약효를 발견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바이엘이 브론트질에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 상황이었다. 헤를라인은 브루노에게 이렇게 불평했다. 솔직히 말하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분야에서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 상의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프랑스의 논문은 헤를라인의 혀를 찔렀다. 그는 자신의 연구진도 무색 슬파제를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 덧붙였는데 그들이 하나도 찾지 못한 것은 감안하면 놀라운 고백이었다. 헤를라인은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으며 자신의 연구진이 다시 선두에 나서길 바랐다. 브루노의 실험실은 1936년 초에도 선수한 황을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했으며 헤를라인 도마크 및이 클르르는 프랑스의 의학화학 학술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논문들을 추적하고 번역하고 회람했다. 프랑스의 연구는 이제 병원의 임상 보고서로 확대되었는데 프랑스의 의사들은 순수한 황으로 다양한 연쇄 고균성 질병, 특히 단독과 혈액 감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35년 말엽과 1936년 초엽은 브루노 실험실의 전성기였다. 프랑스 연구진은 이게 파르벤 주위에서 춤추며 매 스텝마다 독일인보다 한 발 앞서고 더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유일한 차이는 이제 전 세계의 브론트질을 출시한 바이엘이 돈을 모조리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헤를라인은 이 문제에 자금을 투입해 화학자를 새로 영입하고 도마크의 연구 보조금을 충원해 연구진을 확대하고 모든 인력을 다음 단계에 동원할 수 있었다. 그는 연구진의 아주 주사설을 잊어버리고 프랑스의 결과를 활용해 순수한 황보다도 용해도가 높고 독성이 낮고 더 많은 질병이 효과가 있으며 물론 특허를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황화합물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바이엘의 화학자들이 새 분자를 어찌나 빨리 쏟아냈던지 병목 현상이 생길 지경이었다. 도마크가 실험해야 할 화학 물질이 하도 많아서 적당한 실험동물이 동이 났다. 생지 부족은 바이엘의 차세대 황약제 개발이 늦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베를린 빌헬름 슈트라세 공군사령부 옆에 헤르만 피링의 궁전 잔디밭에 독일의 신구 귀족들의 화려한 행렬이 운집해 한담과 샴페인과 여름 오후에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고 있었다. 때는 1936년이었다. 에르네스트 브루노의 본의 아니게 참석해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1936년 올림픽을 참관하려고 독일에 왔는데 그는 빼어난 흑인 달리기 선수 몇 명을 제외하면 독일인들이 모든 경기에서 우승하고 있었다고 썼다. 대회와 관련된 여러 행사에 초청받았다. 그는 음악회의에 참석하고 공식 만찬에서 담소를 나눴다. 닐은 베르크에서 대규모 나치 집회를 보고 히틀러의 연설을 듣기도 했다.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제 그는 야회복을 차려입고 괴링의 잔디밭에 선 채 음식을 배불리 먹고 샴페인을 몇 잔 마신 뒤에 파티 주최자가 매우 근사한 인물이며 로마 황제의 머리와 기묘하게 부드럽고 듣기 좋은 목소리의 소유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능하다고 생각했다. 파티 참석자들도 유쾌했다. 나이든 귀족은 황태자도 파티에 참석했다. 새 제국의 지도자들과 은밀히 열띤 대화를 나눴다. 브루노가 예성한 나치의 모습과는 다른 판이었다. 옛 왕조를 몰아낸 프랑스와는 상황이 사뭇 달랐다. 브루노는 언제나 독일인을 존경했는데 이제 존경심이 더욱 커졌다. 브루노는 훗날 이렇게 썼다. 다들 흥겨워했으며 이 남들은 파티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증오에 눈물지 않은 사람, 회의론에 영혼을 잠식 당하지 않은 사람, 아직도 꿈꿀 수 있고 심장이 여전히 젊은 사람은 베를린 올림픽 경기를 보고 뒤이은 연회에 참석하고서 깨달았다. 새 세상이 국민과 청년을 향한 가장 지적이고 효율적인 사랑과 예술과 부미의 취향과 최고의 세련미와 전통의 정령과 화해시키려고 하는 세상이 그들의 눈앞에 떠오르고 있음을 브루노는 독일인과 경쟁하는 것 못지않게 그들과 협력하는 것을 즐겼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독일을 종종 방문해 베를린에서 나이트클럽을 돌아다니고 바이로이트에서 바그너와 위대한 음악을 감상하고 바이에른 오토바이로 일주했다. 나치는 브루노 같은 사람들을 구워 삼고 행사에 초대하고 그들이 응하면 현혹했다. 브루노가 독일의 과학과 문화에 꾸준히 매료된 것은 제3제국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전부터 독일인을 향한 허심탄회한 우정을 베풀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나라에서 연구를 시작해 중단 없이 다른 나라에서 끝낼 수 있는 공식 체계의 개발을 도왔다. 그는 독일 학술대회와 회의에 참석하고 독일 프랑스 협력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종종 독일 과학자들을 프랑스에 데려왔다. 브루노와의 친선 관계는 독일이 여전히 적국에 손길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이게 바로 벤도 히틀러 정권과 친하게 지내는 법을 배워갔다. 히틀러가 1930년대 초기 선거들에서 승승장구하던 초창기만 해도 나치를 대하는 이게 파르벤의 태도는 좋게 말해 냉랭했다. 하지만 이게 파르벤의 수익은 전 세계 매출에 달려 있었고 전 세계 매출은 타국과의 관계 안정에 달려 있었다. 이게 파르벤은 정치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선거에서 양쪽을 다 후원하고 어느 정부가 권력을 잡든 협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시 같은 세계 지도자들은 나치를 여러 면에서 혐오했을지 모르지만 보시는 히틀러를 직접 만나 유대인 과학자들에 대한 나치의 정책에 항의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선응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이게 파르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었다. 경제와 중앙정부의 힘을 키우겠다는 나치의 약속은 환영을 받았다. 이에 반해 경제적 사회적 실용을 추구하는 성향 공격적인 외교 정책, 유대인 혐오, 이게 파르벤 최고의 과학자들 중 상당수가 유대인이었다. 같은 나치의 사회 정책은 별개의 문제로 무척 우려스러웠다. 이게 파르벤 고위층은 1932년 이전의 선거에서는 나치를 거의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치의 정적들을 적극적으로 편들지도 않았다. 이게 파르벤의 간증하는 태도를 취했다. 히틀러가 수상이 되자 이게 파르벤은 새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나치 정권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나치는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드는 이게 파르벤의 도박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막대한 현금이 필요한 대형 사업인 합성 휘발유 개발이었다. 히틀러는 전반적으로 과학 연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1933년 이후에 유대인 연구자들이 독일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많은 비유대인 연구자와 의사들, 생물학자의 약 60%, 인류학자의 80%, 상당수의 의사 그 시기에 나치 등에 가입했다. 의사들이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뒤에 이게 파르벤의 지도자들은 나치 시대에 편승해 나치 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이용하면서 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알고 보니 나치가 이게 파르벤을 이용한 것이었지만 1930년대 중엽이 되자 독일은 송두리째 달라졌다. 나치는 지배력을 튼튼히 다졌으며 군을 지속적으로 재건했다. 바이엘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위대한 산업가자 바이엘의 아버지 카를 디스베르크가 도마크의 첫 논문 발표로부터 한 달 뒤인 1935년 3월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 날 라인강의 거대한 바이엘 공장은 하루 문을 닫았으며 레버쿠젠 시민들이 모두 나와서 그를 애도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막이었다. 하인리 헤를라이는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제약 연구 사업을 비교적 순탄하게 꾸려나갔다. 헤를라이는 여러 면에서 나치와 입장이 달랐다. 이를테면 유대인에 대한 그의 감정은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유대인을 최대한 적게 채용했으며 1933년 독일 화학계기사에서 유대인을 숙청하고 학설지 편집진에서 유대인을 몰아내는 일에 협력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나치에 대해 우려를 품었다. 그는 나치당이 동물 실험을 비판하는 것에 심기가 불편했다. 나치 지도자들은 동물 시험을 오해해 개의적으로 도살과 연관된 일종의 유대인 과학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헤를라인에게 동물 시험은 좋은 과학이자 연구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였다. 히틀러는 동물 시험을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헤를라인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당간부를 몰색하다 마침내 에른스 렘의 초고위급 부하 율리우스 우를 설득해 엘버펠트를 방문하게 했다. 충격 보병 장교 율은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동물 실험이 질병 해결에 중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율이 이게 파르벤을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이게 파르벤에서 개발해 판매하는 열대병 의약품 및 독일의 과거 식민지를 강탈한 자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었다. 헤를라이는 이렇게 말했다. 율은 자신이 우리와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으며 우리가 국제적인 유대인 사업체일 뿐 아니라 반역자라고 말했다. 장차 우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손봐주겠다고 했다. 이것이 나치가 일하는 방식이었다. 매사를 순조롭게 처리하고 싶어하던 헤를라이는 1934년 6월 나치당에 입당했다. 게르하르트 도마크는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 말고도 생각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프랑스가 프론토질의 활성 성분이 순선황이라는 발견을 발표한 직후 1935년 12월 초에 도마크의 6살 빼기 딸 힐데 가르데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집 위층에서 성탄절 장식을 하다가 바늘이 깨어지지 않아 실과 바늘을 가지고 엄마를 찾아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떨어진 것이다. 바늘은 뭉툭한 쪽으로 손을 뚫고 들어가 손목뼈에 부딪혀 부러졌다. 아이는 동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바늘은 수술로 제거되었지만 며칠 뒤에 손이 붓기 시작했다. 실밥을 뽑은 뒤에는 체온이 계속 올라갔다. 수술 부위에 종기가 생겼다. 상처 감염이었다. 병원에서는 종기를 째고 고름을 뺐다. 상처가 다시 감염될 때마다 종기를 째고 또 쨌다. 감염은 팔로 번지기 시작했다. 도마크는 훗날 이렇게 썼다.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와 종기가 하도 악화되어 우리는 무척 걱정스러웠다. 수술을 더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이는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의사들은 팔을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혈액검사에서 체내에 침투한 병균이 연쇄 고견임이 밝혀지자 도마크는 실험실에 가서 프론트질 알약을 챙겨 딸의 병실로 돌아와 빨간색 알약을 직접 딸의 입안에 넣어 삼키도록 했다. 그러고는 기다렸다. 하루가 지나도 체온은 계속 상승했다. 알약도 더 먹였지만 차도는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프론토질을 대량으로 투여했지만 딸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상황이 점점 절망적으로 치닫자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넷째 날에는 프론토질을 더 투여하고 프론토질 졸로빌레를 다량으로 2차례 주사했다. 마침내 체온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알약을 더 먹였다. 일주일 동안 치료한 끝에 드디어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감염이 멈춘 것이다. 아이는 가족과 성탄절을 축하할 수 있었다.
프랑스인들이 시험 결과를 발표한 지 고작 1년이 지났지만은 독일인의 브론트질 특허는 결코 휴지 조각이 되지 않았다. 바이에른은 새로운 브론트질 약품을 처음에는 독일 시장에, 다음으로는 유럽 전역에 내놓아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출시가 지연되었다. 바이에른은 이미 1933년에 브론토질의 미국 특허를 신청했지만 1936년 여름이 되어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1937년 여름에도 마찬가지였다. 확고한 특허가 없으니 미국에서는 몸을 살릴 수밖에 없었다. 독일 학술지를 읽었거나 영국에 지인이 있는 몇몇 미국인 의사는 브론토질에 대해 들었으며 일부는 심지어 써보기도 했다. 하지만 1930년 중엽의 미국은 대체로 설파제의 처녀지였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시작은 런던에서였다. 1936년 7월 27일 레너드 콜브록은 2차 국제 미생물학 학술대회에서 자신의 산용열 연구에 대해서 강연을 했다. 내성적인 콜브록마저도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브론토질은 확실히 감염을 치료했으며 부작용도 크지 않았다. 여전히 독일의 주장에 코웃음치고 프랑스 연구 결과에 무관심하던 전세계 의사들과 미생물학자들이 브론토질에 무언가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미국 UC 의료기관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미국인 의사 2명이 있었다. 페이린 롱과 엘리너 블루스는 젊고 열정적이었으며 연쇄고균 감염에 잔뼈가 굵었다. 두 사람은 효과적인 항연쇄고균 혈청을 만들려고 오랫동안 연구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블리스 불티미 모어의 유력 가문에서 태어나 브린마 대학을 졸업했으며 소셜레지스트 대신의학을 선택했다. 그녀는 동물 실험 전문가였으며 롱은 환자의 중점을 뒀다.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오하이오에서 태어나서 1차 세계대전에 구급차를 몰았으며 전장에서 용기를 발휘하여 프랑스 무공십자 훈장을 받고 미국에 돌아와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다시 유럽에 가서 독일 병원의 보조원으로 자원봉사를 하다가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 병원 의료진에 합류했다. 연쇄고균 감염에 대한 새 치료법을 주제로 한 세션은 청정리만 하는데 콜브록의 강연은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블리스는 맨 처음 생쥐를 대상으로 시험했다. 그는 올바른 연쇄고균 교통을 이용한 것이 틀림없었다. 금세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연쇄고균을 감염시킨 대조군은 모두 죽었는데 순수한 항으로 치료한 생쥐는 10마리 중에서 8마리가 살아남은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했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다. 롱은 용량과 안전성에 대해서 콜브록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기 시작했다. 가장 심한 환자들이 맨 먼저였다. 심한 단독에 걸린 7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피부가 벌고 그 열이 40.6도까지 올라갔다. 그들은 수혈과 혈청요법을 비롯해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점에 존스 홉킨스 의료진은 마침내 브론토질을 손에 넣었다. 롱은 아이에게 4시간마다 브론토질을 투여했다. 2번 투여한 뒤에 발진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3번째 이후에는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롱과 블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들었다. 여성 한 명은 낙태 수술에 실패한 뒤에 골반이 감염되었는데 브론토질을 투여받고 17시간 안에 목숨을 건졌다. 단독에 걸린 2살 배기 남자아이가 있었다. 치료되었다. 성홍열에 걸린 아이가 있었다. 치료되었다. 급성 편도섬에 걸린 젊은 여성이 있었다. 치료되었다. 의료진은 브론토질을 입수하는 족족 모든 연쇄고균성 질병에 쓰기 시작했다. 산용열, 정염, 혈액중독, 편도주의 농양, 복막염, 농가진 등에 걸린 환자 수십 명이 치료되었다. 유럽에서는 브론토질이 이 질병들 대다수의 효과가 있음이 산발적으로 보고되었으나 존스 홉킨스처럼 이 모든 질병에 걸린 이 모든 환자를 한 장소에서 같은 의료진이 치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롱과 블리스가 성공했다는 소식은 금세 병원에 퍼졌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다른 의사들도 브론토질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어떤 의사들은
작용 기제를 알아내려고 연구를 시작했고 어떤 의사들은 연쇄 구균 환자에게 투여했는데 그 결과로 환자들을 무덤에서 낚아챘다. 론과 블리스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프론토지를 쓰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존스 홉킨스는 1936년에 미국에서 단연 가장 크고 열성적이고 영향력 있는 병원이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은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았다. 연구자들은 유수의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은 약제가 작용하는 기전의 신비를 해결하는 일에 어느 병원보다 크게 기여했다. 이를테면 론과 블리스의 임상 및 동물 실험 결과 말고도 마실은 약제의 체액에 내농도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 덕분에 투여량 대비 효과를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1936년 가을이 되었을 때 존스 홉킨스 연구자들은 프론토지를 순수한 환과 꼼꼼히 비교하면서 대사와 독성을 연구해서 프랑스인들이 말한 것을 더 면밀하게 개량화된 방식으로 확정했다. 그것은 둘 다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다. 설파제가 존스 홉킨스에서 대성공을 거두자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이 돌았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면은 다짜고짜 설파제를 주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차도가 없으면은 그제야 진찰을 한다는 얘기였다. 의사들이 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유명한 행세를 하면서 기적의 약을 달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어느 날 그가 동료와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동료 의사가 전화를 받자 롱 박사를 바꿔달라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화기를 넘겨받은 롱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안 속을 거야. 당신이 엘리너 루스벨트 아닌 거 다 안다고. 롱은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몇 초 뒤에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롱이 직접 받았다. 잠시 뒤에 그가 고분고분 말했다. 예, 루스벨트 여사님. 제가 롱 박사입니다.